한국은 미국의 ATM이 될 것이다. 미국 어느 의원의 발언이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은 미국 앞에 꼼짝 못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상은 달랐기 때문이죠. 한국의 통쾌한 반전카드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궁금하니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스콧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차로 1시간 떨어진 작은 도시 메이컨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의 관리자입니다. 25년째 이 일을 하고 있죠. 평소처럼 커피 한 잔을 들고 차에 올라타서 출근길에 나섰어요. 라디오를 켰는데 뉴스가 나오더군요. 진행자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트럼프 정부가 한국과 일본에 엄청난 투자를 요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 500조 원, 일본에 700조 원이요.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500조 원이라니 그게 얼마인지도 감이 안 왔거든요. 라디오 진행자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숫자라면서 혀를 끌끌 차는 소리가 들렸죠. 상대편 진행자가 거들었어요. 이건 그냥 정치적 쇼 아니냐고. 실제로는 훨씬 적은 금액으로 합의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치인들이 의뢰하는 큰 소리 치기 정도로 받아들였죠. 신호등에서 잠시 멈췄을 때 옆차 운전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사람도 라디오를 듣고 있는 것 같았죠. 서로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장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는 8시 15분이었어요. 평소보다 5분 늦었죠. 주차장에서 동료들과 마주쳤는데 모두들 아침 뉴스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생산팀장 데이브가 다가왔어요. 마이클 들었어요? 한국한테 500조 달라고 했다던데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냥 협상 전술 아닐까요? 실제로는 훨씬 적게 합의할 거예요. 데이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500조면 미국 국가 예산보다 많잖아요. 한국이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웃으며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부품팀장 리사의 표정이었어요.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거든요. 리사는 항상 침착한 사람이에요. 15년 넘게 부품 관리를 해온 베테랑이죠. 그런 리사가 뭔가 걱정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 신경이 쓰였어요. 오전 브리핑 시간에 리사가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마이클,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사람들이 다 나간 후에 리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 부품 의존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물었죠. 리사가 보고서를 펼쳤어요. 우리 공장에서 쓰는 핵심 부품 중에 한국산이 40% 정도 돼요. 특히 전자 제어 장치나 센서류는 거의 전부가 한국산이에요. 저는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대체품은 없나요? 일본이나 독일 제품으로요? 리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품질도 문제고 가격도 비싸요. 무엇보다 우리 생산 라인이 한국 부품에 맞춰져 있어서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곧 해결될 거예요. 한국도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순 없을 테니까요. 리사가 애매한 표정을 지었어요. 글쎄요. 요즘 한국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뉴스를 봤어요. 한국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었죠. 한국 대통령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직원들은 대부분 관심 없어 하는 분위기였어요.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톰이 말했어요. 정치 얘기는 복잡해서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냥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오후에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애틀랜타 본사의 운영 담당 이사 존슨이었어요. 마이클, 한국 상황 어때요? 별일 없죠? 네. 아직까지는 정상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부품 공급에는 문제 없나요? 존슨이 물었어요. 리사 보고로는 재고가 충분하다고 하던데요. 제가 확인해봤어요. 현재 재고로는 2주 정도 버틸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겠죠. 존슨이 안도하는 목소리였어요. 맞아요. 워싱턴에서도 곧 합의될 거라고 하더군요. 한국이 그렇게 오래 버틸 순 없을 테니까요. 퇴근 시간이 되어 주차장으로 나갔어요. 라디오를 다시 켰는데 여전히 한국 뉴스만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었죠. 진행자들은 여전히 시간 문제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 뉴스를 봤어요. 아내 수잔이 옆에 앉아서 함께 봤죠. 한국이 정말 안 줄까요? 수잔이 물었어요. 아니에요. 결국 협상할 거예요. 제가 답했어요. 미국 시장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리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한국 부품 의존도 40%와 대체품 없음, 그리고 생산 라인 변경 불가능, 이런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어요. 7시 50분에 공장에 도착해서 일일 점검을 시작했죠. 1번 라인부터 차례대로 돌면서 야간 근무자들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야간 팀장 스티브가 보고했어요. 별다른 이상 없었어요, 마이클. 다만 3번 라인에서 센서 하나가 좀 이상해서 예비품으로 교체했습니다. 어떤 센서죠? 제가 물었어요. 한국산 온도 센서요. 다행히 창고에 예비품이 있어서 바로 교체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런데 잠깐, 한국산이라고 했나요? 네, 맞아요. 우리 공장에서 쓰는 센서 대부분이 한국 제품이에요. 스티브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써왔거든요. 그제서야 어제 리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 부품 의존도가 40%라고 했던 그 말이요. 아침 브리핑이 시작됐어요. 생산팀, 품질팀, 안전팀 팀장들이 모여서 하루 일정을 점검하는 시간이죠. 20분 정도 걸리는 간단한 회의예요.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어요. 품질팀장 마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마이클, 혹시 한국 뉴스 계속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어요. 왜요? 제가 물었죠. 마크가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어젯밤에 우리 부품 공급업체 몇 곳에 전화해봤어요. 한국 상황 때문에 혹시 문제될 게 없나 해서요.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요? 데이브가 관심을 보였어요. 대부분은 괜찮다고 하는데 한 곳에서는 좀 애매하게 대답하더군요. 혹시 모르니까 주문량을 늘려달라고 하는 업체도 있었어요. 주문량을 늘리라고요? 제가 되물었어요. 네. 평소보다 50%더 주문하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죠. 리사가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어요. 제가 어제 밤에 정확한 수치를 다시 계산해봤는데요. 우리가 한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부품이 전체의 23%예요. 하지만 2차, 3차 공급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한국산 부품까지 합치면 42%가 넘어요. 42%라니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데이브가 중얼거렸어요. 그래서 대체품 확보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죠. 리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 생산 라인이 한국 부품 규격에 맞춰져 있어서 다른 부품을 쓰려면 라인 개조도 해야 해요.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몇 천만 달러는 좋게 들 거예요. 그것도 최소 6개월은 걸릴 테고요. 브리핑이 끝난 후 생산 현장으로 나갔어요. 1번 라인에서 조립 작업이 한창이었죠.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고 작업자들이 각자 맡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이제 다르게 보였어요. 저기 설치된 센서와 저 제어판 그리고 저 모니터링 장비들이 대부분 한국산이라니 작업자 중 한 명인 제리가 다가왔어요. 마이클, 한국이 정말 안 준다던데 괜찮은 건가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물었죠. 어제 집에서 아내하고 뉴스 보는데 한국 사람들이 거리에서 시위하고 있더라고요. 미국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요. 아, 그냥 정치적 쇼예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곧 협상 테이블에 나올 거예요. 제리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네요. 솔직히 좀 걱정됐거든요. 우리 일자리에 영향 있을까봐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CNN 뉴스를 봤어요. 한국 관련 뉴스가 톱뉴스였어요.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500조 원 요구를 거부했다는 내용이었죠. 기자가 말했어요. 한국 대통령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대통령의 모습이 나왔어요. 단호한 표정이었죠. 우리는 주권국가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자막과 함께 나왔어요. 어떤 나라든 일방적인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식당에 있던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 말했어요. 한국이 정말 버티네요. 또 다른 사람이 거들었어요. 미국한테 대들 용기가 있다니 대단하네요. 저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설마 정말로 오래 갈까요? 오후에 리사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마이클,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일인가요? 한국 부품 공급업체 중 한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당분간 신규 주문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왜요? 본사 지시라고 하더군요. 정치적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미국 수출을 중단한다고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정말인가요? 네. 방금 확인했어요.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입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현재 재고로 얼마나 버틸 수 있나요? 2주 정도요. 길게 잡아야 3주예요. 퇴근길에 라디오에서 또 한국 뉴스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고 했어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규탄한다는 내용이었죠. 기자가 인터뷰했어요. 한 시민이 말했어요. 우리는 미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거부해야 해요. 또 다른 시민도 거들었어요. 정부가 잘하고 있어요.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수잔에게 말했어요. 여보, 한국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도 있겠어요. 왜요? 수잔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공장 부품 중에 한국산이 너무 많아요. 만약 정말로 공급이 중단되면 그래도 금방 해결되겠죠? 수잔이 위로하듯 말했어요. 그러길 바라야죠.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9월 12일 정오 무렵이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주간 생산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내 방송이 울렸어요. 긴급 뉴스가 있다면서 구내 식당으로 모이라는 내용이었죠.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25년 넘게 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긴급 뉴스 때문에 방송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식당으로 가보니 이미 50여 명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벽에 걸린 대형 TV에서 CNN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앵커가 속보를 전하고 있었어요. 일본 정부가 방금 전 공식 발표를 통해 미국과의 투자 협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당이 웅성거렸어요. 데이브가 저에게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일본이 결국 무릎 꿇었네요. 700조 원 다 주기로 한 건가요? 화면에는 일본 총리의 모습이 나왔어요. 기자회견장에서 단상에 서 있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표정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억지로 하는 것 같았어요. 총리가 말했어요.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번 협정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옆에 서 있던 품질팀장 마크가 중얼거렸어요. 저 표정 좀 보세요. 정말 마지못해 하는 것 같네요. 조립라인 직원 제리가 손뼉을 쳤어요. 잘 됐네요. 이제 한국도 따라서 할 테니까 우리는 안전하겠어요. 여러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일본이 먼저 했으니까 한국도 어쩔 수 없이 따라올 거예요. 톰이 거들었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경제 규모도 작잖아요. 일본도 했는데 한국이 안 할 수는 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한국은 항상 일본을 따라했거든요. 경제 정책이든 외교 정책이든 일본이 먼저 결정하면 한국이 뒤따라오는 패턴이었죠. 하지만 리사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어요. 리사, 왜 그렇게 걱정스러워해요? 제가 물었어요. 일본이 합의했으니까 문제 없잖아요. 리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요. 요즘 한국 분위기가 예전과 다른 것 같아서요. 제가 한국 뉴스 사이트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일본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엄청 많아요. 뭐라고 하던가요? 일본을 ATM이라고 부르면서 조롱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본과 다르다.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려 있더라고요. 데이브가 피식 웃었어요. 인터넷 댓글이야. 원래 과격하잖아요. 실제로는 다를 거예요. 정치인들이 국민들 달래려고 강한 말하는 거지. 결국엔 경제적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마크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한국 경제가 미국에 얼마나 의존하는데요.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미국 시장 포기할 수 있겠어요? 오후 2시쯤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운영 담당 이사 존슨이었죠. 마이클. 일본 뉴스 봤죠? 이제 한국도 시간 문제예요. 네, 다행이네요. 제가 답했어요. 일본이 먼저 길을 열어줬으니까 한국도 따라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확해요. 존슨이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워싱턴 소식통들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한국도 협상 테이블에 나올 거라고 하더군요. 그럼 부품 공급 문제도 곧 해결되겠네요. 물론이죠. 일시적인 문제였어요. 몇 일 더 버티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안도감이 들었어요. 역시 일본이 해결책을 제시해줬구나. 한국도 곧 현실을 받아들일 거예요. 오후 4시쯤 생산 현장을 점검하러 나갔어요. 일본 라인에서 작업하는 직원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어요. 일본 뉴스 때문이었죠. 제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마이클, 이제 안심이 되네요. 일본이 했으니까 한국도 금방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웃으며 답했어요. 몇 일만 더 기다리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3번 라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센서 하나가 또 고장났다는 거예요. 어제도 같은 센서가 문제였는데 또 다른 게 고장났다고 했어요. 야간 팀장 스티브가 보고했어요. 마이클, 한국산 온도 센서가 또 하나 나갔어요. 예비품으로 교체했는데 창고에 남은 예비품이 이제 3개뿐이에요. 3개면 일주일도 못 버티겠네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스티브가 답했어요. 한국 문제가 곧 해결될 테니까요. 일본도 했는데
한국이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저녁 뉴스 시간에 집에서 TV를 봤어요. 일본 관련 후속 보도가 나왔는데 예상과 다른 내용이었어요. 일본 국내 반응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거였어요. 도쿄 시내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화면에는 일본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피켓에는 총리 사퇴하라, 굴욕 외교 중단하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국민들이 굴욕적인 합의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대비되면서 더욱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요. 한국이 오히려 모범 사례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했어요. 일본이 먼저 합의해서 한국도 따라오게 만들려던 계획이었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고 있었어요. 한국 국민들은 일본을 비난하고 일본 국민들은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었죠. 그날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잠에서 깼죠.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제 일본 뉴스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일본이 합의했는데 왜 오히려 상황이 더 꼬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까요? 커피를 내려서 거실로 나갔어요. TV를 켰는데 CNN에서 한국 관련 생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지금 오후 7시쯤이라고 했어요. 한국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는 속보가 나왔죠. 이상했어요. 긴급 기자회견이라니 뭔가 중대한 발표가 있나 봐요. 혹시 일본처럼 합의 발표를 하는 건 아닐까요? 수잔도 잠에서 깨서 거실로 나왔어요.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뭐해요? 한국 대통령이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요. 혹시 일본처럼 합의 발표를 하는 건 아닐까 해서 봤어요. 수잔이 옆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일본이 먼저 했으니까 한국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거예요. 화면에는 한국 청와대가 나왔어요. 기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죠.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평소 기자회견과는 뭔가 달랐어요. 더 긴장된 느낌이었죠. 한국 대통령이 나타났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미소도 없었고 인사도 간단했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국민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요구한 500조 원 투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요구입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합의 발표가 아니라 거부 선언이었어요. 수잔이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 거부한다고 해요. 대통령이 계속 말했어요. 이는 동맹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우리는 주권국가로서 이런 일방적인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웅성거렸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표정이 더욱 단단해졌죠. 우리는 일본과 다릅니다. 그가 강조했어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자들까지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이런 장면은 처음 봤어요. 보통 기자회견에서는 기자들이 박수를 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화면이 바뀌어서 한국 거리 모습이 나왔어요. 서울 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들고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박수를 치고 있었죠. 광화문 광장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기자가 시민들을 인터뷰했어요. 한 대학생이 말했어요. 대통령님이 정말 멋있어요. 이런 게 진짜 리더십이죠. 중년 남성도 거들었어요. 일본하고는 차원이 다르네요. 우리는 당당한 나라예요. 할머니 한 분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내가 살면서 이런 날을 볼 줄 몰랐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CNN 앵커가 분석했어요. 예상과 완전히 다른 전개입니다. 일본의 합의가 오히려 한국의 저항 의지를 더욱 강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도 나와서 말했어요. 한국 국민들이 일본의 선택을 굴욕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게 된 거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일본이 먼저 합의해서 한국도 따라오게 만드는 게 계획이었는데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수잔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이 정말 끝까지 버틸 건가요? 모르겠어요.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저 분위기를 보니까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네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뉴스를 봤어요. 한국 관련 뉴스만 나오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 반응도 보도되고 있었는데 예상 밖이었어요. 대만에서는 한국을 지지한다는 성명이 나왔어요. 대만 경제부 장관이 말했어요.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선택입니다. 한국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호주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어요. 무역부 장관이 의회에서 발언했어요. 동맹이라고 해서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상호 존중이 기본입니다. 심지어 유럽에서도 한국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독일 외무부 대변인이 말했어요. 국제관계는 강압이 아니라
대화로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차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공장으로 향했어요. 진행자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예상 못한 전개네요. 일본이 합의했는데 오히려 한국이 더 강경해졌어요. 상대편 진행자가 답했어요. 한국 국민들이 일본을 조롱하면서 자신들은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일본의 선택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 같습니다. 공장에 도착했을 때는 평소보다 10분 늦었어요. 주차장에서 동료들과 마주쳤는데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데이브가 다가왔어요. 마이클, 한국 뉴스 봤어요? 완전히 뒤집혔네요. 네, 봤어요. 제가 답했어요. 예상과 완전히 달라졌죠. 리사도 합류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본사 운영 담당 이사 존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3번 울린 후에 연결됐죠. 존슨, 한국 상황 봤죠? 제가 바로 말했어요. 완전히 예상과 달라졌어요. 존슨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네, 방금 뉴스 봤어요.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마이클. 한국이 저렇게 강경하게 나올 수는 없어요. 경제적 현실을 무시할 순 없거든요. 하지만 국민 여론이 완전히 정부 편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어제 일본 합의 이후로 오히려 더 단결된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존슨이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기업들이 먼저 압박할 거예요.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정부를 설득할 겁니다.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순 없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존슨의 말이 맞을까요? 정말 기업들이 정부를 압박할까요? 아니면 한국 기업들도 정부와 함께 버틸까요? 오전 9시에 부품팀장 리사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손에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있었죠. 표정이 심각했어요. 마이클, 긴급 보고 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제가 물었어요. 어젯밤에 한국 부품 공급업체들에게 전화를 다 걸어봤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리사가 보고서를 펼쳤어요. 총 12개 업체 중에서 8개 업체가 신규 주문을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본사 지시라고 하더군요. 8개나요? 제가 놀랐어요. 네. 그것도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했던 업체들이에요.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뀐 거죠. 나머지 4개 업체는 뭐라고 하던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해요. 본사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분위기상 곧 중단될 것 같아요. 리사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현재 창고에 있는 한국산 부품 재고를 다시 계산해 봤는데요. 얼마나 남았나요? 생각보다 훨씬 적어요. 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핵심 부품들은 6일치밖에 안 남았어요. 6일이요? 제가 되물었어요. 네. 온도 센서는 3일치, 제어 모듈은 5일치, 디스플레이 패널은 일주일치예요. 평균 내면 6일 정도가 한계예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6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밖에 못 버티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산 중단이에요. 리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핵심 부품이 없으면 라인을 돌릴 수가 없어요. 급하게 대체품을 구할 수는 없나요? 일본이나 독일 제품으로요? 리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알아봤어요. 일단 수량 확보가 어려워요. 한국 제품만큼 대량으로 생산하는 곳이 없거든요. 설령 구한다고 해도 우리 생산 라인에 맞지 않아요. 리사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독일 부품은 규격이 달라서 라인 개조가 필요해요. 최소 3개월은 걸릴 거예요. 일본 부품은 품질은 비슷한데 가격이 40% 더 비싸요. 그것도 주문하면 2개월 후에나 받을 수 있대요. 결국 단기적으로는 대안이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한국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제 한국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니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거든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뉴스를 봤어요. 한국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었죠. 이번에는 한국 기업들 반응이었어요. 예상과 달리 한국 기업들도 정부를 지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삼성 회장이 발표했어요. 정부 입장을 전폭 지지합니다. 기업도 국가 주권을 지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현대차 회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주권 문제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LG 회장까지 동참했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단기적 손실보다 장기적 명분이 중요합니다. 식당에 있던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톰이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정말 미국 시장을 포기할 건가요? 데이브가 답했어요. 설마요. 그냥 정치적 립서비스일 거예요. 실제로는 뒤에서 정부를 압박할 거예요. 하지만 제리는 다른 의견이었어요. 글쎄요. 저 표정들을 보니까 진짜 같은데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단결한 것 같아요. 마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만약 정말로 한국 기업들이 버틴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들 저를 쳐다봤어요. 답을 기대하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도 확실한 답을 줄 수가 없었어요. 글쎄요. 아직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애매하게 답했어요. 본사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니까요. 오후 2시쯤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3번 라인에서 제어 모듈 하나가 고장났다는 보고가 들어왔거든요. 현장으로 가보니 라인이 완전히 멈춰 있었어요. 기술자가 설명했어요. 한국산 제어 모듈이 갑자기 작동을 멈췄어요. 예비품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창고에 몇 개나 남았나요? 창고 담당자가 확인하고 왔어요. 2개 남았습니다. 이것까지 쓰면 1개뿐이에요. 1개요? 제가 놀랐어요. 그럼 다음에 또 고장나면요? 그땐 라인을 세워야죠. 대체품이 없으니까요. 라인이 멈춘 동안 작업자들은 할 일이 없어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섬뜩했어요. 주말 내내 한국 뉴스만 보면서 불안하게 보냈는데 결국 제가 가장 걱정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8시 30분에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야간 팀장 스티브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마이클, 큰일 났어요. 이번 라인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인가요? 한국산 제어 모듈이 또 고장났는데 교체할 예비품이 없어요. 창고에 마지막 하나를 어제 밤에 썼거든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드디어 시작된 거구나. 현장으로 급히 가봤어요. 이번 라인의 컨베이어 벨트가 완전히 멈춰 있었죠. 작업자들이 멍하니 서 있었어요. 2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할 일을 잃고 그냥 서 있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어요. 기술자가 와서 설명했어요. 제어 모듈이 완전히 나갔어요. 새 부품 없이는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한국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요. 기술자가 무력하게 답했어요. 대체품을 구할 수도 없고요. 이번 라인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조립 라인 베테랑인 제리가 다가왔어요. 마이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라인이 왜 멈췄나요? 부품이 떨어졌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말했어요. 한국산 부품인데 새로 주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다른 직원 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임시로 다른 라인으로 배치할 수는 있지만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다른 라인도 언제 멈출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직원들 사이에서 불안한 수군거림이 일어났어요. 우리 일자리가 위험한 건가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요? 정부가 뭔가 대책을 세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답할 말이 없었어요. 오전 10시에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모든 팀장들이 모였죠. 리사가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제가 말했어요. 이번 라인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리사가 보고서를 펼쳤어요. 예상보다 빨라졌어요. 원래는 목요일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시작됐네요. 다른 라인들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요? 데이브가 물었어요. 1번 라인은 수요일까지, 3번 라인은 목요일까지, 4번 라인은 금요일까지가 한계예요. 리사가 차례대로 설명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모든 라인이 멈출 수도 있어요. 모든 라인이요? 마크가 놀랐어요. 그럼 공장 전체가 가동 중단되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핵심 부품들이 모두 한국산이거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죠. 그동안 한국 상황을 남의 일처럼 여겼는데 이제 우리 문제가 된 거예요. 본사에는 보고했나요? 데이브가 물었어요. 곧 전화드릴 예정이에요.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본사에서도 마땅한 대안이 없을 거예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소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는데 오늘은 조용했어요. 모두들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죠. 한국 상황은 더욱 굳어지고 있었어요. 한국 국민들의 지지율이 9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85%로 급상승했다고 했죠. CNN 기자가 분석했어요. 한국 국민들이 완전히 단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쉽게 입장을 바꾸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끝까지 버틸 모양이네요. 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를 잃는 건가요? 마크가 위로하려고 했어요. 아직은 괜찮아요. 이번 라인만 멈춘 거니까요. 하지만 모두들 불안해하는 기색이었어요. 이번 라인이 멈춘 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후 2시에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존슨이 받았죠. 존슨.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 라인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존슨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웠어요. 한국산 부품이 떨어져서요. 교체할 예비품도 없고요. 잠깐만요, 마이클. 존슨이 말했어요. 아직 월요일인데 벌써요? 부품이 예상보다 빨리 떨어졌어요. 다른 라인들도
이번 주 안에 차례로 멈출 예정이에요. 존슨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곧 굴복할 거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한국 여론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국민 지지율이 90%예요.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업들이 압박할 거예요.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정부를 설득할 거라고요. 하지만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국 기업들도 정부를 지지하고 있어요. 미국 시장을 포기하더라도 주권을 지키겠다고 하더군요. 존슨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예상 밖이네요.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오후 4시쯤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어요. 일본 라인에서도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센서 하나가 고장났는데 예비품이 없다는 보고였죠. 현장으로 가보니 기술자들이 임시 방편으로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죠.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하루 이틀 정도요. 기술자가 답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 라인도 멈춰야 해요. 1번 라인 작업자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라인이 멈춘 걸 봤으니까요. 내일은 우리 차례인가요? 한 작업자가 물었어요.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최대한 늦춰보겠지만요. 그날 저녁 퇴근길은 평소와 달랐어요. 메이컨 시내를 지나가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신호등에서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니 평소보다 사람이 적었어요. 오후 6시면 퇴근 시간이라 붐벼야 하는데 거리가 한산했죠.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식당들을 보니까 더 확실해졌어요. 평소 같으면 저녁 손님들로 붐비는 시간인데 테이블 절반이 비어 있었어요.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도 차가 한 대밖에 없었죠. 이상하네. 무슨 일이지? 혼자 중얼거렸어요. 우리 공장 말고도 다른 문제가 있나? 집 근처 슈퍼마켓에 들렀어요. 평소 저녁 시간이면 장 보는 사람들로 가득한데 오늘은 텅 비어 있었어요. 계산대도 절반만 열려 있었고요. 계산하면서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손님이 적네요. 직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계속 그래요. 지난주부터 매출이 30% 줄었어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나 봐요. 왜 그럴까요? 제가 물었죠. 잘 모르겠어요. 다들 불안해하는 것 같던데요. 일자리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수잔에게 말했어요. 여보, 시내 분위기가 이상해요. 평소보다 한산하더라고요. 수잔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느꼈어요. 오늘 미용실 갔는데 예약이 많이 취소됐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돈 쓰는 걸 줄이고 있나 봐요. 미용실까지요? 제가 놀랐어요. 네, 사장님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저녁을 먹으면서 지역 뉴스를 봤어요. 메이컨 지역 경제 상황을 다룬 내용이 나왔어요. 기자가 시내 상점들을 인터뷰하고 있었죠. 한 식당 사장이 말했어요.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특히 저녁 시간대가 심각해요. 사람들이 외식을 줄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의류점 사장도 비슷했어요. 매출이 40% 떨어졌어요. 필수품이 아닌 건 아예 안 사더라고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중개업자도 나왔어요. 집 보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모두들 대기 상태인 것 같아요.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기자가 분석했어요. 지역 경제의 중심인 자동차 부품 공장의 불안정성이 전체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잔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공장 때문에 온 동네가 영향받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답했어요.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800명이고 그 가족까지 치면 2,500명이 넘어요. 이 도시 인구의 15%가 넘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더 확실하게 느꼈어요. 평소 같으면 출근 시간대에 길이 막혔는데 오늘은 차가 별로 없었어요. 다른 공장들도 문제가 있나 싶어서 라디오를 들어봤어요. 지역 뉴스에서 말하고 있었어요. 메이컨 지역 제조업체들이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우리 공장에 부품을 공급하던 지역 업체들도 주문이 줄어서 직원들을 무급휴직 시키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공장에 도착해보니 주차장에 빈자리가 많았어요. 평소보다 출근한 직원이 적었거든요. 이번 라인이 멈춰서 20명이 일할 곳이 없어진 상황이었죠. 사무실에서 인사팀장 캐롤과 만났어요. 캐롤이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마이클,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일인가요? 이번 라인 직원들을 다른 라인으로 배치하려고 했는데 다른 라인들도 조만간 멈출 예정이라 받아주질 않아요. 그럼 그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시 무급휴직을 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캐롤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20명 전체를요? 네. 달리 방법이 없어요. 일할 라인이 없는데
급여를 줄 수도 없잖아요. 오전 10시에 이번 라인 직원들과 미팅을 했어요. 어려운 소식을 전해야 했거든요. 회의실에 20명이 모였는데 모두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여러분께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제가 입을 열었어요. 이번 라인이 재가동될 때까지 임시 무급휴직을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탄식이 나왔어요. 제리가 손을 들었어요. 마이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답했어요. 한국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인데 언제가 될지는. 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무급휴직이면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나요? 캐롤이 답했어요. 임시직이라서 받기 어려울 거예요. 회사에서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한 여직원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집 대출금은 어떻게 내요? 애들 학비는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시내로 나가봤어요.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메인 스트리트를 걸어보니 충격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점심시간에 사람들로 붐비는데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한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사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손님이 정말 없어요. 평소에 30%도 안 돼요. 언제부터 그랬나요? 제가 물었어요. 지난주부터요. 사람들이 커피도 안 마시고 집에서만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돈 쓰는 걸 무서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점에도 들렀어요.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요즘 책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모두들 생활비 걱정에 여유가 없나 봐요.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문 닫아야 할 수도 있어요. 오후에 공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 중개소 앞을 지났어요. 평소 같으면 손님들로 붐비는데 오늘은 직원만 덩그러니 앉아 있었어요. 창문에 붙은 매물 광고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공장에 도착해서 1번 라인을 점검했어요. 오늘 하루 더 버텼지만 내일은 장담할 수 없었어요. 기술자가 말했어요. 센서가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언제 완전히 나갈지 모르겠어요. 퇴근 시간에 또 시내를 지나갔어요. 저녁 7시였는데도 거리가 한산했어요. 식당들 절반이 조기 마감했고 상점들도 불이 꺼져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활기찬 저녁 시간인데 마치 유령도시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수잔과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도시가 죽어가고 있어요. 공장 문제가 온 지역에 퍼지고 있어요. 수잔이 걱정스럽게 답했어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이 버티는 한 계속될 것 같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메이컨 시내에 불빛이 평소보다 훨씬 적었어요. 우리 공장 하나가 멈춰가는 것만으로도 전체 도시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내일은 1번 라인도 멈출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본사와의 화상회의에 참석했어요. 애틀랜타 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더군요. 워싱턴에서도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고 했어요.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여러 명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본사 운영 담당 이사 존슨을 비롯해서 워싱턴 정부 관계자 몇 명도 보였죠. 그중에 정부 통상 담당관이라고 소개된 사람이 있었어요. 마이클, 현장 상황부터 보고해주세요. 존슨이 말했어요. 이번 라인은 완전히 멈춘 상태고 1번 라인도 오늘 중으로 멈출 예정입니다. 제가 보고했어요. 3번과 4번 라인도 이번 주 안에 차례로 멈출 것 같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정부 관계자가 끼어들었어요. 마이클 씨, 그건 너무 과장된 것 아닙니까? 한국이 그렇게 오래 버틸 수는 없어요. 현실이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제부터 2번 라인 직원 20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오늘 1번 라인마저 멈추면 40명이 더 늘어납니다. 정부 관계자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워싱턴 정보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이미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며칠만 더 기다리면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국 기업들도 정부를 지지하고 있던데요. 제가 반박했어요. 그건 겉으로만 그런 거예요. 정부 관계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실제로는 다르죠.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곧 현실을 받아들일 겁니다. 본사 임원 중 한 명이 거들었어요. 맞습니다. 한국 경제가 미국에 얼마나 의존하는데요. 며칠만 더 버티면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있어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고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건 정치 게임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계 문제입니다. 정부 관계자가 달래듯 말했어요. 마이클 씨, 진정하세요. 이런 일은 늘 있었어요. 한국도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겁니다. 몇 번 경험해본 일이거든요. 몇 번 경험해봤다고요? 제가 되물었어요. 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결국 미국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말했어요. 한국 국민 지지율이 90%가 넘어요. 과거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도 경제적 현실은 무시할 수 없어요. 존슨이 끼어들었어요. 한국 주식시장도 떨어지고 있고 원화도 약세잖아요. 곧 기업들이 견디지 못할 겁니다. 다른 임원도 거들었어요. 일주일만 더 기다려보세요. 분명히 한국에서 먼저 연락이 올 겁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 동안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40명이 무급휴직하고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정부 관계자가 무심하게 답했어요.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곧 해결되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화가 났어요. 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정치적 계산으로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마이클,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존슨이 말했어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허탈했어요. 워싱턴의 관료들은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숫자와 정치적 계산만 있을 뿐 실제 사람들의 삶은 없었죠. 오후 1시에 1번 라인이 결국 멈췄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나니까 충격이었어요. 20명의 추가 직원들이 할 일을 잃었죠. 기술자가 보고했어요. 제어 모듈이 완전히 나갔어요. 교체할 부품이 없어서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1번 라인 직원들이 모여들었어요. 모두들 불안한 표정이었죠. 제리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마이클, 이제 정말 끝인가요? 우리도 무급휴직인가요? 죄송해요.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당분간은 그래야 할 것 같아요. 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 대출 이자는 어떻게 내요? 아이들 학비는요? 저는 답할 말이 없었어요. 본사에서는 일주일만 기다리라고 하지만 그 일주일이 직원들에게는 영원 같을 거예요. 오후 3시에 또 다른 화상회의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어요. 국무부 관계자도 보였죠. 마이클, 상황이 어떻습니까? 국무부 관계자가 물었어요. 1번 라인도 멈췄습니다. 제가 보고했어요. 이제 40명이 무급휴직 상태고 내일부터는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곧 해결될 겁니다. 국무부 관계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한국 정부 내부에서도 균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야당에서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네. 한국 국회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당은 끝까지 버티자고 하지만 야당은 현실적 해법을 찾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곧 정부가 입장을 바꿀 겁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90%가 정부를 지지하는데요. 제가 반박했어요. 여론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국무부 관계자가 답했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 국민들도 현실을 받아들일 거예요. 며칠만 더 기다려보세요. 퇴근 시간에 또 시내를 지나갔어요. 어제보다 더 한산해졌어요. 상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고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한 식당 앞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수잔에게 말했어요. 여보, 워싱턴 사람들은 현실을 몰라요. 며칠만 기다리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그 며칠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지는 관심 없어요. 수잔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치인들은 늘 그래요. 실제 사람들의 삶은 중요하지 않죠. 내일은 3번 라인도 멈출 예정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60명이 무급휴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워싱턴에서는 여전히 며칠만 더 기다리라고 할 거예요. 그날 밤 늦게까지 한국 뉴스를 봤어요. 한국 상황은 더욱 굳어지고 있었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올랐고 국민들의 단결력도 더 강해졌어요. 워싱턴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죠. 수요일 아침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주차장에 평소보다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차들 대부분이 우리 공장 직원들 차가 아니었어요. 번호판을 보니 다른 지역에서 온 차들이 많았죠. 공장 정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10명 정도 되어 보였는데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우리 공장 직원들과 지역 노조원들이었어요. 피켓에는 일자리를 지켜라, 워싱턴은 책임져라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죠. 노조 지부장 빌이 확성기를 들고 있었어요. 빌은 15년 넘게 우리 공장에서 일한 베테랑이에요. 평소에는 온화한 사람인데
오늘은 표정이 단단했어요. 동료 여러분, 빌이 확성기로 외쳤어요. 우리가 왜 여기 서 있는지 아시죠? 워싱턴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환호했어요. 맞아. 우리 잘못이 뭐야? 제리도 보였어요. 어제 무급휴직 통보를 받은 1번 라인 직원이죠. 피켓을 들고 있는 그의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빌이 계속 말했어요. 문제는 한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어요. 문제는 무리한 요구를 한 워싱턴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말이 맞아. 한국이 왜 잘못이야? 톰도 있었어요. 2번 라인에서 일하던 직원이죠. 그가 소리쳤어요. 한국 사람들이 당당하게 거부한 걸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해요? 다른 직원이 거들었어요. 한국이 옳다고. 우리라도 저런 요구받으면 거부했을 거야. 저는 놀랐어요. 직원들이 한국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을 지지하고 있었거든요. 빌이 다시 확성기를 들었어요. 한국을 보세요.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주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뭘 했나요? 무책임한 요구만 했을 뿐이에요. 군중이 환호했어요. 한국을 배우자. 당당한 한국.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어요. 직원들이 한국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워싱턴을 비난하고 있었죠. 한국을 롤모델로 여기고 있었어요. 제가 빌에게 다가갔어요. 빌, 이게 무슨 일인가요? 마이클, 빌이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당신도 여기 서야 해요. 우리는 모두 피해자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게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그럼 뭐가 해결책이에요? 빌이 반박했어요. 워싱턴에서 무리한 요구를 철회하는 거죠. 한국에게 사과하고 정상적인 협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어요. 마이클, 당신도 알잖아요. 한국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500조 원이 말이 되는 요구예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그들 말이 맞았거든요. 500조 원은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어요. 빌이 계속 연설했어요. 우리는 한국 국민들을 지지합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선택을 응원해요. 박수가 더 크게 터져 나왔어요. 한국 화이팅! 누군가 외쳤어요. 한국이 우리 선생님이다. 다른 사람이 거들었어요. 오전 10시쯤 지역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집회 현장을 취재하기 시작했죠. 기자가 빌을 인터뷰했어요. 이번 집회의 목적이 뭔가요? 빌이 답했어요. 워싱턴의 잘못된 정책을 규탄하는 거예요. 한국에 대한 무리한 요구가 결국 우리 일자리를 빼앗고 있어요. 그럼 한국을 비난하시는 건가요? 기자가 물었어요. 아닙니다. 빌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잘못이 없어요.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한국을 배워야 해요. 기자가 다른 직원들도 인터뷰했어요. 제리가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부러워요. 저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우리 정부도 한국처럼 현명했으면 좋겠어요. 톰도 거들었어요. 한국이 굴복했다면 다음 타겟은 우리였을 거예요. 한국이 버티는 게 결국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한 여직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제 남편이 이번 라인에서 일했는데 무급휴직 당했어요. 하지만 한국을 원망하지 않아요. 잘못은 워싱턴에 있어요. 오후 1시쯤 집회 규모가 더 커졌어요. 다른 공장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우리 공장에 부품을 공급하던 지역업체 직원들도 왔어요. 그들도 주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한 업체 사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우리 회사도 주문이 70% 줄었어요. 직원 절반을 해고해야 할 상황이에요. 이 모든 게 워싱턴의 잘못된 판단 때문입니다. 군중이 웅성거렸어요. 맞아. 워싱턴이 책임져라. 지역 식당 사장도 나왔어요. 손님이 반으로 줄었어요.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을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 정부를 바꿔야 해요. 오후 3시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역시장이 집회 현장에 나타난 거예요. 시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시민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입니다. 워싱턴에 강력히 항의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의 문제예요. 박수가 우렁차게 터져 나왔어요. 시장님 감사해요. 시장이 계속 말했어요. 한국 국민들의 용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워싱턴에 굴복하지 말아야 해요. 집회는 오후 5시까지 계속됐어요. 마지막에 빌이 다시 확성기를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보여준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워싱턴이 정책을 바꿀 때까지 계속 싸울 겁니다. 한국을 지지하고 우리의 권리를 지켜냅시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한국 지지, 워싱턴 규탄, 구호가 울려 퍼졌어요. 집회가 끝난 후 저는 빌과 개별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빌, 정말 한국을 지지하는 건가요? 빌이 진지하게 답했어요. 물론이죠, 마이클. 한국이 옳은 일을 했어요. 500조 원은 말도 안 되는 요구잖아요. 한국이 거부한 게 당연하죠. 하지만 그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피해의 원인이 한국이 아니라 워싱턴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빌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굴복했다면 지금은 괜찮겠지만 다음에는 더 큰 요구가 왔을 거예요. 한국이 선례를 만든 거죠.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는 선례 말이에요. 목요일 오전 11시 제가 3번 라인을 점검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공장 정문으로 CNN 취재진이 들어오는 게 보였거든요. 카메라맨과 기자, 그리고 음향 담당자까지 총 4명이었어요. 인사팀장 캐롤이 급하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마이클,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현장 상황을 직접 취재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인터뷰요? 제가 당황했어요. 무슨 인터뷰를 해요? 한국 상황이 미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특집 프로그램이래요. 전국 방송이에요. 전 거절하려고 했어요. 언론 인터뷰는 본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기자가 직접 다가와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CNN의 사라 존슨입니다. 현장 관리자분과 짧은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본사 승인이 필요해서요. 제가 말했어요. 절차상 개인적으로는 인터뷰를 할 수가 없어요. 사라 기자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공식 인터뷰는 아니고 현장 상황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카메라는 끄고요. 그 정도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건 사실을 전달하는 것 뿐이니까요. 좋아요. 하지만 개인 의견은 말할 수 없어요. 사실만 전달하겠습니다. 사라 기자가 노트북을 꺼내면서 질문을 시작했어요.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대응을 어떻게 보세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개인 의견은 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글쎄요. 그건 정치적인 문제라서 제가 애매하게 답하려는데 갑자기 제리가 다가왔어요. 마이클, 3번 라인 센서도 완전히 나갔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사라 기자가 즉시 반응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3번 라인 중단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답했어요. 그럼 60명이 일자리를 잃는 건가요? 임시적으로는 그렇죠. 그 순간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켰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는데 저는 거부할 틈이 없었어요. 사라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물었어요. 현장 관리자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당황했어요. 공식 인터뷰가 아니라고 했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건 복잡한 문제라서 한국이 잘못한 건가요? 사라 기자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500조 원 요구를 거부한 게 잘못된 건가요?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어제 집회에서 직원들이 한국을 지지하는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이 옳다고 워싱턴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하던 그 말들이요. 한국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500조 원은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이에요. 한국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럼 누구 잘못인가요? 워싱턴의 잘못이죠.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무리한 요구를 한 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한국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게 문제죠.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치적 결정의 피해는 항상 서민들이 보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후회가 들었어요. 본사에서 뭐라고 할까요? 개인 의견을 말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결국 다 말해버렸잖아요. 오후에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존슨이었죠. 마이클, CNN 인터뷰했다면서요? 네. 갑작스럽게 요청이 와서 제가 변명했어요. 무슨 말을 했나요? 현장 상황만 설명했어요. 하지만 존슨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한국을 지지한다고 했다면서요? 그건 제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이클, 회사 입장과 다른 발언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저녁 뉴스 시간에 제 인터뷰가 방송됐어요. 그날 밤 CNN 인터뷰 방송이 끝난 후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더군요. 뉴스 댓글도 보고 소셜미디어 반응도 확인하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나요? 갑자기 속보 알림이 떴어요. 일본에서 큰일이 벌어졌다는 내용이었죠. 일본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상했어요. 일본 시간으로는 오후 4시쯤인데 왜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할까요? 혹시 협정을 번복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TV를 켰는데 CNN에서 일본 생중계를 하고 있었어요. 도쿄 총리관저 앞이 난리였어요. 기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고 시위대들도 보였죠. 피켓들에는 총리 사퇴하라, 굴욕협정 철회하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일본 총리가 나타났는데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며칠 전 협정 서명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때는 억지로나마 미소를 지었는데 이번에는 표정이 심각했어요.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미일 투자 협정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깊이 받아들여 재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웅성거렸어요. 재검토라니 이미 서명한 협정을 다시 검토한다는 뜻인가요? 총리가 계속 말했어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700조 엔이라는 금액이 적절한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순간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총리님, 이미 서명한 협정을 번복할 수 있나요?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협정 철회를 의미하는 건가요? 총리는 대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냥 검토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죠. 표정을 보니 완전히 궁지에 몰린 것 같았어요. 화면이 바뀌어서 도쿄 시내 모습이 나왔어요. 신주쿠, 시부야, 긴자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규모가 엄청났어요. 수만 명이 거리로 나온 것 같았죠. 금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공장으로 향했어요. 어젯밤 일본 사태를 보면서 뭔가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한국이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세계 질서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벽에 걸린 TV에서는 계속 한국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이었죠.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굴복하지 않고 주권을 지켜냈어요. 이제 세계가 바뀔 것입니다. 화면에는 한국 국민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죠. 우리가 이겼다. 당당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어요. CNN 앵커가 분석했어요. 한국의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일본까지 협정을 철회하면서 미국의 전략이 완전히 실패했어요. 이제 다른 나라들도 한국 모델을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에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존슨이었죠.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이클, 공장 가동을 완전히 중단하세요. 한국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휴업입니다. 무기한이요? 제가 놀랐어요. 언제까지인지 모른다는 뜻인가요? 네. 워싱턴에서도 포기했어요. 존슨의 목소리가 체념에 젖어 있었어요. 한국이 이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해요. 직원들에게는 뭐라고 해야 하나요? 무급휴직을 계속 유지하되 언제까지인지는 말할 수 없다고 하세요. 한국과 새로운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한국이 완전히 이긴 거였어요. 미국이 먼저 백기를 들고 새로운 협상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25년간 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작은 나라라고 해서 큰 나라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 주권과 존엄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정의로운 선택은 결국 지지를 받게 된다는 것. 퇴근길에 메이컨 시내를 지나갔어요. 도시 전체가 조용했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 식당 창문에는 한국 응원합니다라는 작은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수잔과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끝났어요. 한국이 완전히 이겼어요. 수잔이 물었어요. 언제쯤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 한국이 원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협상이 이뤄져야 해요. 제가 답했어요. 이번에는 미국이 한국을 존중하는 자세로 나가야 할 거예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메이컨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국 서울에서도 같은 별들을 볼 수 있을까요? 이제는 한국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작은 나라가 아니라 용기 있는 나라로, 굴복하지 않는 나라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나라로 말이에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한국이 보여준 용기가 세계를 바꿔놓았으니까요. 동맹은 명령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 작은 나라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해 보였어요.